안녕하십니까. 대구한의대학교 송지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소양 3초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소양 3초경의 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수소양 3초경에 대한 표준 경맥 명칭은 TE 메리디안이고요. 그 내용은 트리플 에너자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리플 에너자이저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트리플 에너자이저라는 것은 인체의 체강을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중에 이 세 부위는 바로 힘을 발원하는 힘이 나오는 그런 부위로서 언급할 수 있다. 그래서 트리플 에너자이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플 에너자이저라는 명칭 말고 버너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지금은 트리플 에너자이저로 통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개념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림에서 보시면 3초를 인체의 체강을 가지고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흉강을 상초, 상복부를 중초, 하복부를 하초로 해놓고 이 전체를 3초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3초 중에 초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태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뭔가 열을 낸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발생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뭔가 태웠을 때 열기가 느껴지고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처럼 인체의 흉곽과 상복부와 하복부는 인체의 에너지의 시원점이 된다. 그것을 세 부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3초의 개념은 앞서 언급했던 심포와 마찬가지로 화와 연결되어 있는 장과 부인데요. 해부학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개념입니다. 옛 한의서에서도 이 3초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름은 있지만 형태는 없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기능은 있지만 이름도 있어서 기능은 있지만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로는 살펴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3초는 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가 나머지 담, 소장, 위, 대장, 방광과 같은 부는 실질장기가 아니라 속이 비어있는 그런 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3초도 원통형이 되었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막이 있든 그 안에 비어있는 구조로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부라고 명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3초, 즉 상초, 중초, 하초를 보면 흉강, 상복강, 하복강으로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둘러싸여 있지만 속은 비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담이나 위장 또는 소장, 대장, 방광과는 달리 이 강 안에는 음식물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흉부에는 심장과 폐장이, 또 상복부에는 기장이라든지 또 하복부에는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상중하에 소속되어 있는 장부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초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합니다. 또한 상중하에 배속된 장부도 해부학적 위치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가 갖고 있는 고유 기능과 관련해서 상중하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심폐나 비위 또는 간, 신장 등은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3초라는 또 다른 공간에 둘러싸여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을 때 3초를 에너자이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심장과 폐장은 고유 기능이 있지만 3초라고 하는 막힌 공간에서 심장과 폐장이 존재할 때 인체 체온 36.5도라는 온도를 가지고 심장과 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비위도 스스로의 고유 기능은 있지만 항상 체온, 적당한 체온이 유지되어야만 비위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장과 간장도 본래 고유의 기능이 있지만 3초라는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공간, 그래서 인체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공간이 있어야만 신장이나 간장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즉 수거름 심포경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심포와 3초는 인체의 화기능, 전신을 똑같은 온도로서 유지하고자 하는 인체의 고유 기능과 관련이 된 것으로서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장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흉곽을 열거나 복강을 열었을 때 이 3초의 구조는 깨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열지 않고 닫힌 개로서 존재한다면 얘는 그 안에서 고유 기능이 존재하는 그런 부 또는 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서양 해부학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 됩니다. 서양 해부학에선 이러한 개념을 제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흉곽과 복강을 열었을 때 보이는 장기 구조를 가지고 언급을 했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비위의 기능이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비위를 복강에서 꺼내서 실내에 인체보다도 낮은 온도 속에 방치를 해두었을 때 과연 비위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체가 적당한 온도를 유지를 하면서 고유의 기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가 생성이 되고 기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장부로서 심포와 3초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고유의 기능을 타겟으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유의 장부들이 위치하고 있는 흉곽과 상복강, 하복강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저체온증에 빠지면 호흡도 달라지고 소화 능력도 달라지고 또한 배변 능력도 달라지게 되는데 바로 3초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맥의 유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3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던 이유는 이 경맥이 단순히 체표에 존재하는 경혈들의 집합체로서 수소형 3초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맥이 바로 이러한 장부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와서 유주를 좀 살펴보면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에서 시작을 해서 손등을 거쳐서 팔의 바깥쪽 정중선을 지나서 팔꿈치 뒤, 그 다음에 어깨의 정중선, 어깨 상부로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목의 측면과 그 다음에 귀 그리고 얼굴의 측면을 지나는 유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주변이 통증이 있다거나 또는 청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손가락 중에서도 네 번째 손가락이나 손등의 통증, 손등에 관련된 손목 움직임의 부적당함, 또 팔꿈치 뒤쪽의 통증이나 또는 신장과 팔을 접을 때 드러나는 문제 등, 그리고 어깨에서도 유주에 해당이 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팔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거나 팔을 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바로 수소형 3초경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깨가 아플 때도 팔을 안쪽으로 구부리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팔을 뒤쪽으로 돌리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팔을 들어서 귀 옆으로 붙이는 경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해 볼 수 있을 텐데, 팔이 앞쪽으로 왔을 때 나타나는 어깨 통증들은 앞서 언급했던 수양명 대장경의 문제로서 우리가 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뒤로 가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수태양 소장경의 문제, 그 다음에 옆으로 들어서 귀에 붙이지 못하는 것들은 수소형 삼초경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 통증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겨드랑이 안쪽이 아닌 어깨 상부의 통증이 유발했을 때는 주로 앞서 얘기했던 수양명 대장경, 그 다음에 수태양 소장경, 그 다음에 지금 수소형 삼초경을 구별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주가 귀를 주변을 돌아서 눈초리 바깥쪽에 닿는 이런 유주를 갖고 있는데, 이 지나가는 부위의 기능 또는 감각의 이상 등등이 다 수소양 삼초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그림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수소양 삼초경이 체강으로 들어와 인체 내부로 흐르고 있는 유주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처럼 흉강, 상복강, 하복강으로 당연히 이 수소양 삼초경은 연결이 될 것이고요. 또한 앞서 얘기했던 심포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맥의 유주와 앞서 얘기했던 수거름 심포경의 유주를 통해서 심포와 삼초가 장부 표리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또 증명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전신의 화 증상들을 이 두 개의 경맥이 집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행 개념에서 목화토금수로서 이미 심장과 소장을 화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심포와 삼초를 또다시 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심장과 소장이 화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의 화와 지금 심포와 삼초가 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화는 사실은 똑같은 화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행에서의 화는 오행의 범주에서 언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목, 토, 금, 수와 다른 화로서 의미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화는 목화토금수에서의 화가 아니라 풍, 한, 서, 습, 조, 화, 즉 육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앞서 목화토금수의 화는 오행의 개념에서, 즉 형질을 의미하는, 형질을 나타내는 목화토금수의 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삼초와 심포에서 언급되는 화는 육기 성질, 즉 풍한 서습 조화에서 육기의 화로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형질의 화가 아닌 기질의 화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형질의 화와 기질의 화가 그럼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형질의 화는 실제 예를 들면 형질의 화는 불꽃 그 자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이 기질의 화는 그 불꽃을 멀리서 보더라도 열기를 느낀다거나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그 불꽃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하고도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형질로서 심장이 화를 상징하지만 이 심장이 직접 전신의 화를 다 전달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 심장의 화를 대신해서 이 기질의 화가 전신의 따뜻한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일 텐데요. 이것이 삼초와 심포가 갖고 있는 화의 특성인데, 아무래도 이 기의 특성, 즉 기질, 풍한서습조화로 나타내는 육기의 특성과 목화토금수로 나타내는 이런 형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야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맥을 이해를 할 때 단순히 경맥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경맥과 연결되어 있는 오장육부, 사실은 육장육부죠. 왜냐하면 목화토금수에 해당이 되는 간신, 비폐신에다가 신포 3초가 더 들어가니까 육장육부가 될 텐데 이 장부의 기능도 면밀히 살펴야 경맥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때, 병증 치료를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신포경과 이 삼초경의 개념들이 경맥 자체는 경맥의 유주나 그 위에 있는 경혈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 않으나 그와 관련된 장부의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유주도 유주지만 이 장부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이봉효 교수님께서 수소형 삼초경의 경혈치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소양 삼초경의 경혈들 중에서 이 손목 아래쪽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치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양 삼초경의 기시혈이죠. 첫 번째 경혈인 관충입니다. 네, 관충은 정혈이죠. 손가락, 발가락 끝에 있고요. 손톱, 발톱 바로 뒤에 있는 다른 정혈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치열하면 됩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있는데요. 앞서 송지천 교수님 강의에서 들으신 것처럼 삼초경의 유주 경로는 네 번째 손가락의 안쪽 아니고 바깥쪽이죠. 이 새끼 쪽 손톱 끝에 손톱 뿌리 각에서 0.1촌 떨어져 있는 관충에서 기시를 해서 이 사지하고 오지 사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번째 사지의 척측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4번과 5번 사이를 지나서 올라가는 게 신포경의 유주 경로입니다. 그 경로상에서 처음 나오는 이 기시열 관충의 위치는 네 번째 손가락의 척측 울라 쪽에 조갑 근각 1푼처입니다. 마찬가지로 손톱 뿌리 각에서 0.1톤 떨어진 지점을 촉지를 하면서 여기가 뼈와 근육 사이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관충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뿌리 각에서 0.1촌 떨어진 지점을 촉지를 하면서 뼈와 근육 사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관충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양 삼초경의 두 번째 경혈인 액문혈입니다. 네, 액문혈은 삼초경의 형혈이면서 양경이기 때문에 수혈이 되죠. 그래서 형수혈인데요. 체온의 변화가 심한 증상이 있을 때 이 형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 이름에 그 액자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액이 들락날락하는 문이다. 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액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인체에 있는 모든 진액은 다 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특히 이 인체에 있는 많은
진액들 중에서도 3초와 관련이 있는 액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개의 경맥과 다르게 심포경과 삼초경이 뭐가 다르죠? 경맥에 속하는 장부가 실제로 없죠. 심포나 삼초라는 장부는 없어요. 사진 찍어도 안 나와요. 무형의 장기입니다. 기능만 있고 형체가 없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삼초를 현대 양방생리학에서 삼초의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을 뭘 많이 꼽냐 하면은 내분비 호르몬 계통 이쪽을 삼초와 연관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삼초의 기능과 관련된 액, 그럴 때 우리가 뭘 떠올리기가 쉬우냐면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액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액문의 위치는 관충에서 시작한 삼초경이 유주 경로를 땅에서 손목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관충이 네 번째 손가락에 척측의 조갑 근각 1푼처였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뼈와 근육 사이 적백 육제를 따라서 손목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우리 책의 원전에서 보면 본절 전 함요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뼈하고 손바닥 뼈가 만나는 이 관절, 이런 관절들을 뭐라고 하죠? 본절이라고 하죠. 네 번째 손가락에 본절이 나오면서 이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 그래서 손가락 뼈를 따라서 뼈와 근육 사이를 따라서 손목 쪽으로 가다가 본절이 나오면서 뼈가 툭 튀어나오니까 딱 걸리게 되죠. 넘어가야 돼요. 그럴 때 이 본절 전 함요처 뼈가 튀어나오면서 똑바로 진행하던 것이 걸려가지고 여기 딱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액문혈의 위치가 됩니다. 간혹 이렇게 양경의 형혈을 본절 전 함요처인데 이거를 본절과 본절 사이 한가운데에다가 자침을 해서 마치 이 침이 중수골 사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위치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본절과 본절 사이 한가운데는 팔사혈이라고 하는 경외기혈이죠. 그래서 이 형혈을 정확하게 취혈을 할 때 본절 사이 한가운데다가 취혈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절 전 함요처입니다. 자, 그러면 액문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문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형 삼초경의 세 번째 경혈인 중저혈입니다. 네, 중저혈은 삼초경의 수혈이면서 목혈이 되겠죠. 정형수경합에 금수목화토로 가니까 수혈이면서 목혈이 됩니다. 수혈이다 보니까 통증성 질환에 잘 쓰게 되고요. 특히 이 삼초가 주관하는 이 긴장과 이완의 불균형이 초래됐을 때, 예를 들면 근육 경직이 심하게 와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알배기거나 아니면 근육통이 있을 때, 아니면 쥐가 나거나 경련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중저혈을
잘 사용하게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갑작스럽게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중에 뭐가 있냐면 낙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요. 그죠? 잠깐 몇 시간 잤는데 아니면 뭐 한 서너 시간 잤는데 버스를 타고 잠들었는데 일어나니까 목이 안 돌아가요. 왜? 잘못된 자세를 잡으면서 근육이 굳어버린 거죠. 그런 경우에도 이 중저혈을 잘 사용하게 됩니다. 중저의 위치는 액문에서 본절을 지나서 손바닥뼈 사이로 들어가는데요. 액문혈이 본절 전 함요처였죠. 여기서 3초경의 유주 경로를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4지하고 5지 사이, 4번, 5번 손바닥뼈 사이에 뼈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번과 5번 손바닥뼈도 양쪽 끝에 손가락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손목 가까운 곳에 가면 양쪽 끝에 가면 뼈들이 딱 붙어요, 이렇게. 그런데 중간에는 어떻습니까? 공간이 있어요. 손등에서 4번, 5번 손바닥 뼈 사이에 공간을 촉지를 해서 손가락 쪽으로 가다가 뼈가 붙으면서 공간이 딱 끝나겠죠. 네, 거기가 중저입니다. 4지하고 5지 사이에 본절 후 함요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저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저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형 3초경의 네 번째 경혈인 양지혈입니다. 네, 양지혈은 3초경의 원혈이죠. 그래서 원기가 직통하는 혈이고요. 양지혈의 위치는 손목 관절입니다. 중절을 지나서 3초경이 이제 팔꿈치를 향해서 주행을 할 건데요. 손목 관절을 지나갈 때 이 관절상에 있는 혈이 양지혈이 되겠습니다. 자, 양지혈의 위치는 손목 관절에서 여기 총지신근의 텐던을 촉지한 다음에 요 텐던, 요 힘줄의 바깥쪽, 그러니까 척측이죠. 울나 쪽, 척측 가장자리가 양지혈의 위치가 됩니다. 안쪽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바깥쪽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디가 관절인지 주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손목을 움직이면서 촉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의 손목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이 손목 관절 상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 손가락의 손등 쪽을 지나가는 여기 힘줄 보이시죠? 이 힘줄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 뭉쳐 있는 힘줄에 요 바깥쪽 새끼 쪽 가장자리 여기가 양지혈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주먹을 가볍게 쥐고 나서 손등 쪽으로 이렇게 딱
배구를 시키면 이 힘줄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동작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손가락에 손등 쪽에 있는 힘줄에 긴장을 시켜서 튀어나오게 하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우리가 이 힘줄 촉지하기가 아주 쉽겠죠. 그러면 혀를 찾는 것이 그만큼 더 쉬워집니다. 네, 여기 보시는 함몰처가 양지혈입니다. 그러면 양지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혈에 자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소양 3초경의 경혈들 중에서 손목 이하에 있는 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